황보선의 스토리.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입니다. 요즘 기온이 주간엔 25도, 밤에는 15도 안팎입니다. 장미가 꽃을 활짝 피우기 가장 좋은 온도죠. 그래서 이번 달 5월은 장미의 달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은 장미의 달이라기보다 차라리 마스크의 달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장미 축제들 다 취소가 됐고요. 그래도 장미의 향을 막을 순 없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장미의 향기가 납니다. 저는 엊그제 마스크 끼고 산책을 했는데 강한 장미향이 마스크를 뚫고 스며들더군요. 그래서 이 장미꽃 앞에서 슬쩍 마스크를 내리고 향내를 잔뜩 맡아보기도 했습니다. 장미 향기 담긴 곡 박혜경이 부른 장미로 토요일 황보선의 스토리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삶은 달걀 좋아하우? 그럼 기자 사랑방에서 만나요. 네, 흥미로운 스토리로 토요일 오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기자 사랑방, 일명 기사랑 식구들 소개해드립니다. 황보선의 스토리 막강 스토리텔러들. 자, 신웅진 기자 나오셨고요. 네, 비주얼 담당 신웅진입니다. 말이 꼬이네요. 말을 더듬으시는군요. 예. 자, 윤은숙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TV 프로그램 시시콜콜이란 프로그램을 런칭하게 됐거든요. 네, 봤습니다, 저도. 예, 자사 비판 일종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평일 6시 20분쯤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현숙 기자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네. 저는 특별한 건 없었고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텃밭이 재개장을 해가지고 열심히 작물들 키우고 있는데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쑥쑥 잘 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본격적인 스토리 만나보겠습니다. 5월 셋째 주 기자 사랑방이 뽑은 첫 번째 뉴스는 공인인증서 안녕입니다. 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번거로움의 상징이었던 공인인증서가 20년 만에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인증 방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5월 20일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공인인증서 제도는 사실은 21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였네요. 이게 알고 봤더니.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안에도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취약해졌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번 회기에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공인인증서가 폐기가 되면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전자서명 방식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거를 대체하게 된다면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앱을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해지게 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게 될 그 사설 전자서명이나 블록체인 등 민간업체에서 현재 도입하고 있는 인증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증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죠. 홍채 인식이니 지문 인식이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지금 카카오페이 인증이나 1,000만 명 이상 쓰고 있죠. 네네. 통신 3사가 지금 하고 있는 핀테크 보안 기업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앱 패스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네, 이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등에서 본인을 증명할 때 쓰이는 건데 이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전자신분증으로 보면 되겠죠. 사실 그동안
불편하다, 오히려 보안이 취약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불편하긴 하지만 다들 하니까 사실 전 뭐 아무 생각 없이 쓰긴 했습니다. 근데 공인인증서는 없어진다는데 또 요즘엔 이제 핸드폰으로 추가 인증 같은 걸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저는 또 좀 번잡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게 해외를 이제 나갔을 경우에는 핸드폰 로밍을 하지 않으면 이게 뭐 그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증을 거듭해야 되는데 못하죠. 그런 걸 못하니까 그게 좀 그런 게 있고요. 또 뭐 일단 쉬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인증이 이렇게 또 쉬워지면 혹시 보안이 좀 취약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해봅니다. 네, 하긴 저도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특파원 나가 있을 때 나갈 때 제가 일부러 저도 우리는 이제 제가 한국에 쓰던 폰을 제가 가지고 나갔어요. 그렇죠. 로밍 해죠 초반에. 그래서 그거를 매달 일정한 그 요금을 내고 그걸 죽이지 않고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인증 때문에 그게 없으면 못해요.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요. 사실 불편한 점이 공인인증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단 이거 깔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프로그램 충돌 막으려고 또 다른 프로그램 또 깔아야 되고 또 뭐 까는데 당연히 시간도 걸리지만 해마다 갱신도 해야 되고 또 보관도 이게 되게 좀 불편해가지고 뭐 이동식 저장 장치에 넣었다 그러면 또 PC로 내보내기도 해야 되고 뭐 PC에 있는 걸 또 내보내기도 해야 되고 그때마다 굉장히 불편하게 된 게 사실이고 공인인증서 하면 뭐 천송이 코트라는 말이 자동으로 좀 떠오를 텐데 많이들 좀 이제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이게 S본부의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드라마였는데 이게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니까 이게 특히 중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여주인공 이름이 천송이였어요. 그래서 입고 나왔던 옷들도 되게 화제가 됐는데 그 옷을 좀 사고 싶다. 직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국내에 쇼핑몰로 들어와서 좀 살려고 했더니 공인인증서 때문에 살었다. 그래서 이게 당시 2014년도에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에서 천송이 코트 얘기가 나오면서 공인인증서가 이제는 정말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좀 발빠르게 해서 의무화는 폐지가 됐었어요. 이미 5년 전에 이게 폐지가 됐던 제도인데 근데 뭐 의무화는 폐지됐지만 보니까 쓰던 대로 쓰고 이게 발급 건수가 오히려 해마다 늘었는데 왜냐면은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최우선으로 이거를 본인 인증의 시스템으로 쓰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도 얘기했지만 그 긴급 재난지원금 자기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 조회하는데도 본인 때 처음에 인증을 이걸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계속 사용됐었는데 못 지우겠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당장 뭐 이거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좀 지긋지긋한 인연이지만 앞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건 사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들은 또 이제 그나마 쓸 수 있었는데 사실 저희 컴퓨터 익숙하지 않은 특히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노년층들은 보통 이제 뭐 자녀분들이 대신해서 발급도 해주고 갱신도 해주고 이런 사실은 본인 인증의 수단인데도 보안에 취약하게 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뭐 연말정산 때 뭐 부양가족 등록할 때도 그런 일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사실 불편했던 게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뭐 상당 기간 동안 또 지속될 거는 뭐 뻔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20년 넘게 이렇게 계속 존속해 왔는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황보선의 스토리. 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망 사건 지난주에 저희도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음성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음성 파일은 YTN이 단독 입수해서 보도했는데 바로 이 음성 유서를 최초에 입수한 취재 기자를 오늘 기자사랑방 특별 게스트로 초대했습니다. 짧은 뉴스 안에 담지 못했던 취재 스토리를 풀어줄 YTN 사부의 안윤학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만나니까 좀 색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게 맨날 지시와 훈계만 받다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선배들과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훈계 안 했어요. 이렇게 또 예의 바르게 제가 또 이렇게 후배 기자한테 또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또 단독 기사 때문에 굉장히 바쁠 텐데. 네, 그러니까요. 찾아와줘서 아닙니다. 언제든지. 정말이죠? 언제든지? 언제든지. 앞으로 단독 기사 낼 때마다 나와주시는 걸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오겠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들과 약속을 한 거니까 지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래 자필 유서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늦게 음성 유서가 발견된 건가요, 이게? 자필 유서가 한 10여 장 정도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10일 날 극단적 선택을 하셨을 때 네네. 유족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한 14장인가 15장인가 이제 입수를 했었어요. 거기서는 자세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고맙다, 억울함 풀어달라, 뭐 이런 자필 유서만 있었는데 이게 유족들도 음성 유서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15일 날 이제 경찰이 보통 이제 유족 조사를 마치고 이제 가해자 조사를 부르기 직전에 유족 조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유족 참고인 조사를 할 때 이제 이 음성 유서를 틀어준 거예요. 그 친형들하고 이제 조카들하고 이렇게 있는 데서 틀어줬는데 유족분도 이걸 모르고 있다가 이걸 들으신 거예요. 듣고 형님이 이제 차분하게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유족 대표로서 차분하게 이를 대응해 오셨었는데 그때는 감정이 이제 격해지셔서 엄청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저희 이제 YTN 신뢰하는 YTN에 주신다면서 이제 제보를 주셨고 저희는 그 녹취를 이제 들었던 거죠. 어떻게 방금 신뢰를 쌓으셨단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근데 저희가 뭐 제보 처음부터 바로 이제 기사에 담지 못한 내용은 많지만 유족들의 의견 또 가해자 입장도 물론 들었지만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빨리 움직였고 어쨌든 그날 오후에 새벽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숨진 채로 발견되셨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기사를 내보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서 유족분들이 이제 YTN을 좀 신뢰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고 최희석 씨가 생전에 남긴 음성 유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저 X라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 저승 가서라도 꼭 그 은혜 갚겠습니다. 엄마 아빠 싶어 누님 사모님 정말 그 은혜 꼭 갚겠습니다. 꼭 씨를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다가 죽은 사람이 없이요. 저 진짜 22주밖에 없죠. 맞았습니다. 이 들어보니까 이 목소리에서 공포심, 두려움, 그리고 억울함, 갖가지 감정이 느껴지는데, 자,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꼭 무슨 영화 속 사운드 이펙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좀 끔찍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고, 일단 뭐라고 확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 위서에서도 잘 나타나긴 했지만 또 음성으로 들으니까 이분이 평소에도 굉장히 순수하시고 되게 주변 분들한테 되게 신망을 좀 받으신 분으로 아는데 그런 분이 겪었던 뭐 이런 울분이나 공포가 이런 마지막 유서에 너무 음성 유서에 남겨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슬프네요. 그러니까요. 참 저도 어떻게 그 CCTV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보면 이분한테 폭행을 당한 날 경찰이 와요. 경찰이 와서 그 CCTV 다 이제 뭐 나오는데 그럼에도 이제 경찰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저기 고인도 계시고 가해자도 있고 이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 맞아서 정신없고 경찰이 와 있는 와중에서도 입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해요. 그것도 모자를 벗고 꾸벅꾸벅. 유족들이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러니까 이제 입주민들이 왜 그렇게 나서셨는지 CCTV를 봐도 그것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심성이 하여튼 착하셨던 분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성이 착하시고 바르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지 아직도 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 만희학 기자는 음성 파일 전체 내용을 다 들었잖아요. 저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놀라웠습니까? 저 부분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제가 사실 이제 그 음성 유서가 있다는 거는 15일 날 알았어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알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전날 제가 이제 지인들을 만나서 가벼운 술자리에 좀 있었습니다. 술 마시면서 이제 법조계 인사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문도 구하고 북부지법이 강력범에 대해서 좀 세다, 형량이 세다, 뭐 구속 가능성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래서 좀 이렇게 시중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아침에 이제 그 파일을 받고 받자마자 이제 제가 이제 들어본 거예요. 근데 뭐 약간 취중도 있었지만. 정말 듣는 내내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집에 식구들도 있는데 제가 정말 펑펑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느껴졌던 그런 내용도 물론 있지만 주변에 항상 고마움을 표현을 했고 본인은 정말 억울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29일 날 상황. 그러니까 코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도 이분이 찾아와서
산으로 가서 100대 맞자, 뭐 길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했던 상황들,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계속 너무너무 억울하심을 표출하시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사 쓰면서 또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또 듣는데 또 눈물이 나오고 기사 쓰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입니다. 그 음성 유서를 들어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느낀 그 서운한 감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관리소장님께서 그러니까 폭행이 21일부터 격일로 홀수날 계속 이제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관리소장님이 이제 제재나 뭐 이런 조치나 알고 있었는데 좀 있었다면 차라리 입주민들이 이제 5월 4일날 입원을 시키면서 이제 조금 숨통이 튀었는데 그 전에 이제 관리소장님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섭섭함을 좀 토로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소장님 왜 그러셨냐,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셨냐 이런 내용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자필 유서를 보면 관리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의가 너무 바르셔. 이 은혜 잊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관리소장님에 대해서는 약간의 애증이 있었지 않았냐. 고마우면서도 왜 나를 그렇게 방치를 해뒀냐. 이런 좀 심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음성 유서 당연히 유족들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15일 날 이제 그거 들으시면서 형님이 이제 펑펑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또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약주를 한잔 하셨는데 목이 메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도 전화를 해보니까 형님이 너무 슬피 우셨다. 정확하게 워딩이 그러시더라고요. 형님이 너무 슬피 우셔서 뭐 어찌할 걸 몰랐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셨습니다. 네, 지금 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음성 유서 유서를 단독 입수해서 보도한 안일학 기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윤현숙 기자하고 신윤 기자 좀 궁금한 점 혹시 있습니까? 궁금하다기보다도 안 기자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많이 울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자주 겪는 일이에요. 뭐 일일이 다 쓸 수가 없는데 이게 트라우마라는 걸 저희도 겪는데 기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화성 실랜드 사건이라고 기억나시죠?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강동교육청에 마련된 빈소 취재를 이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워낙 많이 죽으니까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생일 케이크 이제 딱 올라와요. 그럼 천사 같은 아이들 앞에 케이크 한 3개 정도 불이 켜져 있고 부모님들이 이제 와서 막 울고 막 그러면 저도 이제 뭐 어떻게 감정 추스르기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안일학 기자가 뭐 기사 쓰면서 뭐 듣고 막 그랬다 그러지만 저도 그 화면을 계속 편집하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한테 그렇게 바로 생각이 날 정도면 안일학 기자도 아마 상당 부분 트라우마에 좀 시달리지 않을까. 잘 좀 아직도 주니어 기자인데. 주니어 기자 아닌데요? 뭐 지금 겉보기에만 주니어 기자가 아니고 주니어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고1 사건 전에는 뵌 적은 없겠지만 뭐 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깊이 감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특히 가족들을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계속 통화하고 있습니다. 거의 생업도 지금 따님도 2분 계시고. 그 형님이 지금 유족 대표로 형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족도 지금 상태는 어떤지 좀 손해배상 소송이나 이런 것도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좀 체계적인 주변의 도움은 받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가족분들이 그 형님이 주로 이제 하시고 저희가 따님 연락처나 이제 이런 걸 또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 이렇게 좀 그거는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언론에 나오신 걸 원치 않으시고 다만 이제 따님 뭐 언론에도 공개가 됐지만 따님 아빠를 향한 편지, 그걸로 저희가 그 따님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읽을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좀 가시는 것 같은 게 입주민들이 일단 많이 도와줬고, 언론적으로도 이렇게 공분이 많이 일어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이 안정을 찾아가고 계시고, 형님도 많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궁금한 게 사실 코뼈가 부러진 그 폭행 경비실 내부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부의 CCTV는 없는 거죠? 입수가 안 된 것 같은데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 그 아파트 해당 주민이 올린 글 보니까 가해자가 때리기 전에 CCTV 사각지대도 뭐 확인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어떤가요? 그 입주민들이 이제
그 생전에 계셨던 고인의 진술과 목격담과 여러 가지를 합쳐서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합쳐서 이제 폭행 일지를 남기신 게 있어요. 거기 보면 2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이제 21일, 23일, 25일 줄곧 폭행과 협박이 이어졌고 27일 날도 이제 와서 아직도 사표 안 썼냐. 그러면서 화장실로 끌고 간다는 내용이 나와요. 화장실을 끌고 가가지고 네. 거기가 보면 이제 화장실하고 경비실 다 합해서 한 2평 남짓인데 화장실은 또 1평. 근데 거기 안에 또 전자레인지도 있고 이제 막 그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던 사진. 그 사진. 그게 나오는데 거기 안까지 끌고 가서 여기 CCTV 없지. 그런데 이렇게 묻는데 또 이 경비 아저씨께서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예. 주위를 둘러봤대요, 이렇게. 이게 경비실 안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화장실은 없는 거예요. 확인했군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더니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폭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벽에 많이 부딪히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거기서 너무 이제 이 경비 아저씨가 무서우시니까 이제 뛰쳐나올 때야 이제 입주민들이 보고. 네. 그런데 제가 하여튼 취재하기로는 그 장면이 멀리서 찍힌 블랙박스가 하나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차량 블랙박스. 그게 이제 네. 그 경찰 조사에서 얼마나 이제 입증이 됐을지. 네. 그거는 조금 수사 결과 발표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가해자 관련해서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취재를 하다 보면 이런 가해자들, 특히 사건 취재할 때는 이런 사람들 하신 인터뷰를 뭐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경찰서 출입하면서 취재를 할 때는 이 가해자를 만나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사실 무슨 가해자를 만날 일은 없죠. 정치부나 경제부에서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때는 형사계를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조속 꾸밀 때 옆에서 지나가면서 이제 보면서 뭐 이런 자범이 다 있어 이러면서 현아 끌끌 차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형사계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 가해자나 피의자도 쉽게 공개를 안 합니다. 피의자 인권 때문에. 아, 형사계 지금 못 들어가요? 예. 거의 못 들어갑니다. 그게 거의. 보안이 돼 있고. 뭐 경찰 수사 결과 발표하는 일도 거의 없고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취재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죠. 요즘은 보안이 좀 그냥 예전에는 사실 뭐 그렇죠. 뭐 우리 황 MC나 제가 기자 생활할 때 뭐 경찰서를 쉽게 드나들고. 하여튼 지금 이렇게 가해자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경험들 우리 윤현숙 기자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여기는 또 뭐 갑질 사건이나 폭행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취재하다 보면 사기 사건 금액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형사건으로 지금 내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돈을 보상을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탄원서를 써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막상 형사적인 처벌은 면한 다음에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정말 이중으로 상처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의 그런 앞과 뒤가 다른 모습. 사기꾼들이 그냥 사기꾼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 취재할 때 그러면 우리도 많이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감이 되죠, 저희도.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예전에 뭐 아까 신흥진 기자가 얘기하신 대로 라떼는 요즘 뭐 라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심지어 그 모 기자 같은 경우는 뒤통수를 누굴 때렸다. 유명 연예인. 그거 참 저도 사실 옛날에 그 옆에서 그 기자 말고 다른 기자가 또 그러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뜯어 말린 적은 있었어요. 옛날에 유치장도 같이 있는 형사기관에서 있잖아요. 몸싸움들이 한 번씩 이러다가. 근데 대체 어떤 혐의였길래 뒤통수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혐의는 까먹었는데 그때도 폭행으로 들어왔을 텐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른바 뭐 너무 네 가지 업계 구니까 우리 기자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죄에 대해서 뭐 아직은 그게 이제 재판에서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참 나쁜 놈이구나. 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지금 같으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비원 사건처럼 이게 국민적 공분을 이제 일으킨 사건과 달리 또 혼자서 이렇게 사실 끙끙거리면서 억울함을 풀어주려 했던 그런 취재 경험들도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뭐 어느 기자가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외교통상부 출입할 때인데 그 탈북자가 이제 중국으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이 저한테 제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목소리가 너무 절박한 거예요. 자기 식구가 이제 중국으로 해서 끌려가서 북한으로 넘어가면 이제 죽는다.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그 탈북자들을 지원하는데 그쪽 일에 정통한 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죽는다는데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지금 어디에서 어디 끌려가고 있다, 어디 끌려가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 그렇게
엄청난 고초를 당하지는 않을 거니까 예.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는 하여튼 요즘 사실 기자들한테는 이제 억울하다라고 해서 이게 민원 전화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예, 근데 그렇죠. 그때만큼은 좀 굉장히 절박하고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윤현숙 기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 저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사회부 있을 때 저는 미성년자 후견인제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다 돌아가셔서 이제 혼자 남게 된 여성분이 있었는데 고모손에 컸어요. 근데 이 후견인은 본인 뜻이나 뭐 자질과는 무관하게 법에서 정해져 있는 순위가 있거든요. 후견인은 외할아버지가 선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보험금을 모두 외할아버지가 다 써버리신 거예요. 아이고, 원래는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이제 양육비도 주고 성년이 될 때까지 재산을 다 관리를 잘하고 있다가 성년이 되면 당연히 주겠거니 하고 갔더니 이미 다 써버리고 없다. 그리고 뭐 줄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뭐 처벌도 못하고 공소시효도 넘기고 증거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그 피해자를 보니까 되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사방의 적입니다. 사방의 적. 예, 안윤학 기자도 취재하다가 뭐 이런 비슷한 상황 아니면 너무 힘들었다 이번 상황 말고요. 예, 최근에 제가 그 보이스피싱 이제 시리즈를 좀 기획을 했었는데 그거는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요. 예. 또 순수하신 양반들만 이렇게 다 당하셔가지고 4천만 원, 3천만 원 뭐 하루에 3억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루 3억. 근데 그 3억을 뭐 몇천만 원씩 해보면 한 20명? 20명 한튼 15명에서 20명 정도가 하루에 통계치로 이제 당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 경찰도 국내에 있는 뭐 이렇게 시설들이나 이런 거는 뜯어낼 수 있는데 결국 총책은 해외에 있고 추적 불가. 이래버리니까 경찰도 발동동, 피해자도 발동동, 언론에서 입장에서도 또 발동동. 그러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당하시는 분들이 보면 또 넉넉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넉넉하지도 않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참 답이 없어서. 그리고 또 다른 피해하고 달리 사기 피해는 진짜 가슴이 아픈 게 네가 당했냐. 피해자한테 또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주변의 시선이 2중 3중으로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 취재할 때도 많이 경험한 것처럼. 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왜 안타까운 죽음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5월 13일에 방송된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지난 그 경비원들한테 이루어지는 사건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지금 이런 사례들 중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네. 뭘까요? 언제냐면 2014년도 10월 달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까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에서 그 입주민, 5층에 사는 입주민이 그 경비 아저씨에게 먹으라고 하는 유통기한 지난 떡이나 과자를 하단에다 던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비실로 들어와가지고 너는 내 하인이다 라는 개념으로 5만 가지 폭언하고 정말 그 되지도 않은 그런 심부름을 시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속적인 괴롭힘이 반복이 되니까 그때 당시 이분이 경비원 54세밖에 안 된 분이에요. 그 입주민 차량 안에서 분신을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2014년도에 논란이 돼서 그 이후에 경비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심지어 국회에서는 관련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조용해져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런 형태가 결국은 네, 그동안 경비원 폭행 사건이 이렇게 참 많았습니다. 가해자 엄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경비원분들의 안정적인 지위, 근무 환경을 확보해 주는 것이 우선일 텐데 어떤 안전망들 필요하다 보십니까? 윤현숙 기자 먼저. 이게 사실 이 한 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방금도 들었지만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고 이게 혹시 이 임계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임시계약직 노인장. 신조 많이 쓰는 말이죠. 책도 나오고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보면은 이 경비원 분들 보시면 대부분 다 처음부터 이분 하시는 게 아니고 은퇴를 하셔서 은퇴하신 그렇죠. 뒤에 이제 노인분들이 새로 잡는 일자리가 별로 없다 보니 경비원들을 많이 하시는 건데 이게 그 임계장 이야기라고 그런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사실은 이 경비원 문제가 노인 노동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사실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와서 은퇴한 뒤에 다들 쉬고 싶죠. 근데 나와서 일하시는 이유가 청년 고용하고도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자녀분들이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뭐 정규직 취업을 할 때까지 혹은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이런 경비원이라든가 미화원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나이 많을 때까지도 일하고 노인 빈곤율도 OECD 평균 3배나 높아요. 네네. 그래서 본인 책에 보면은 본인이 시급 노동자로 일했던 그 5곳의 일터에서 만난 이 대부분의 경비원 동료들이 다 자기 자녀들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노인 일자리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시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지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가 뭐 이 문제를 좀 큰 틀에서 본다면 노인 일자리 문제하고도 연결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노인 일자리 문제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그렇죠. 일단 당장 직접적인 어떤 뭐랄까 이걸 하지 못하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그런 뭐랄까 지금 계속 안전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전망이라는 게 뭐 어디 하루 이틀 만에 뭐 만들어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제도적 받침이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당장 시급하긴 하지만 결국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인성 교육이 좀 강화가 돼야 된다. 좀 약간 좀 멀리 나간 얘기 같긴 하지만 이 철학과 토론 같은 것들을 이제 강화해가지고 그 역지사지 그리고 평등한 사상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 선진국들의 이제 교육, 수업 문화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너를 많이 배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도 뭐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이제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배경에는 그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교과 과정에 뭐 예전보다는 윤리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에서 뭐 역사관, 뭐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뭐 국어, 영어, 수학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당장 입시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식이 바뀌어야지만 이런 일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대처하는 그 국가적인 시스템을 봤을 때는 사실 잘했죠. 잘했는데 그런 면에서 또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나라가 이를테면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건 못했어요. 사실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거 톨레란스가 이제 넘치는 나라라. 근데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적 그 교육을 애 때부터 토론을 기반으로 토론을 주로 해서 이렇게 바칼로레 시험 문제가 그래서 늘 전 세계적인 관심거리 아닙니까? 이 소위 말해서 뭐 세계의 화두 같은 걸 던지기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그런 어린 친구들에게 교육을 그만큼 좀 많이 철학적 사유를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맞는 말인 게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지키면은 소용이 없는 문제거든요. 저희도 보도했지만 이게 주차 관리 문제 때문에 불거진 시비잖아요. 근데 이미 이 경비원 업무가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뭐 주차 관리나 뭐 제초 작업이나 환경 미화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눈앞에서 뭐 법에 아무리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주차 관리를 하지 말도록 돼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어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일자리가 주차장이 부족한 아파트에서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거든요, 사실. 그렇죠. 어찌 보면 또 이 주차 관리를 하실 때 경비원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주민들이 아니고 외부 차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딱지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도 시비 많이 붙습니다, 사실. 인성교육 부분은 제가 그 신선배한 100%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제 법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고 최희석 씨, 그 경비 아저씨 돌아가신 그 고인분의 근로계약서를 봤는데 그 갑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계약서에 갑을.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누군가 봤더니 입주민 대표자 회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상하다. 직접 고용.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이거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입주민 대표자 회의는 네. 갑의 위치지만 네. 입주민은 갑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말이 희한한 나온 거예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용자로 정의가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입주민은 사용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이걸 처벌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21대 국회 때 이걸 네.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 꼭지로 하나 그 기사 하나 써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이제 개원이 얼마 안 남아서 네네. 아니, 여당에서도 이제 좀 이 법을 좀 고치고 여러 가지 법을 경비업법도 걸려 있고 네. 직장 내 괴롭힘도 걸려 있고 감독 노동자 보호법, 뭐 공동주택 관리법 이게 다 연결돼 돼 있어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걸 전반적으로 손질을 한 다음에 이미 이런 발의는 돼 있대요 법이. 근데 다 손질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뭐 개정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우리 네. 아파트 입주민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규정을 해주면 그렇죠. 시민 의식 자체가 우리가 이제 사용자구나. 네네. 혹은 이 직장이구나.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직장이고 네. 여기서 괴롭히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일단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인성교육, 단기적으로는 그런 시민 의식 고양 이 네. 부분이 좀 같이 맞물려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 두 분 기자 지금 우리 특별 게스트 안윤학 기자 나왔는데 혹시 다른 궁금한 점 없어요? 뭐 앞으로 예. 더 취재 열심히 하셔서 예. 이 문제를 뭐 결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네. 더 이렇게 널리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발로 뛰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어떤 취재든 처음에 시작보다 예. 끝이 그렇죠. 또 어렵고 네, 맞습니다. 중요하거든요. 네, 네. 안윤학 기자 말씀해 주셨지만 21대 국회에서 이 관련 법들이 잘 네. 정비가 되고 또 시행이 될 수 있게 끝까지 네. 관심 갖고 취재해 두고 줬으면 감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 근데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초점으로 주제로 기사를 쓰더라도 예. 또 사회부 기자가 쓴 것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물론 정치부라든지 정치부, 경제부도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예. 같이 이제 협조를 해서 네. 기사를 후속 기사를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장한테 저도 얘기할 테니까. 예. 네. 갑질하지 마세요. 사회부장한테. 저는 아니 국장한테 말씀하셔도 그럼 보도국장한테 보도국장한테 직접 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좀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해야겠는데 안윤학 기자 오늘 나와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예, 네. 그 하고 싶은 얘기 뭐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보통 기사를 선배님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네. 한 100을 취재해가지고 들고 오면 기사에 녹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확인 안 되는 것도 1분 있고. 반에 녹여야 되니까. 1분 반에 녹여야 되니까 너무 그런 아깝죠.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선배님들과 이렇게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러니까요. 안윤학 기자가 평소에 그 취재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한다, 많이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단독 기사도 찍을 수 있는 거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자사랑방의 스토리텔러 윤현숙 기자, 신웅민 기자, 그리고 특별 게스트 안윤학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봉화마을엔 노란색 바람개비가 더 세차게 돌지 않았을까요? 네, 오늘이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올해 추도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축소돼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될 예정이라던데요. 1시간 뒤인 오전 11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운 목소리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양희은의 상록수 끝곡으로 전해드리죠. 황보선의 스토리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